가시네. 자, 보겠습니다. 11번. 자, 가볼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행정이론을 옳게 연결한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집단 동조성과 제한된 결속력은 외부인을 암묵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 구성원의 사적 자유를 제한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걸까요? 요게 뉴 거버넌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사회 자본과 관련된 얘기로는 볼 수 있겠어요? 요거? 가능한가요? 사회 자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사회 자본이라는 게 갖고 있는 장점은 어떤 게 장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불필요한 비용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절감해준다? 없애준다? 이런 이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절감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다, 이런 걸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사회적 규범에 개인들이 속박되는 것일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사회자본은 우리끼리 형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단점으로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갖고 오는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기억은 단점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됐을 때 단점. 그 다음에 공익이나 시민 간의 담론 나왔습니다. 담론을 통합하는 기능에 관료의 역할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신공공 서비스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담론에 대한 얘기는 두 개의 이론에서만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신공공 서비스론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에서 담론 이론이라는 게 아예 있죠. 그 안에 담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담론이 뭐냐,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우리가 모더니즘 시대에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규범 체계로서 딱 굳어져 있었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당위적으로 그 옳은 것을 쫓아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주어지는 셈이었어요. 일종의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었고, 지금 우리의 과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듯한 성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뭐든 정해져 있는 건 없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정해져 있는 건 없어,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담론이라는 게 뭐예요? 담론은요, 지금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냥 지금 우리의 관심사. 지금 우리의 관심사. 너무 거대한 그 주제들을 가지고 속박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가벼운 부분들, 세밀한 부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들이 사는 데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라면 그런 것 자체를 중시하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입장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담론 이론,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MPS는 이 데나르트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론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흐름들이 많이 다 이제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담론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끼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부는, 관료들은 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담론을 들여다보고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해라, 이거는. 서비스해라.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1번이 바로 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과학적 관리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경제 상황의 산물로 절약과 능률을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면은 시기는 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딱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분업화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그러던 시기이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 우드로 윌슨 선생이, 그죠? 87년도, 1887년도에 논문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 과학적 관리론이 크게 대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그러면서 절약과 능률을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행태주의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에서의 가치와 사실을 명백히 구분하고 가치 중립성을 지킨다. 이건 뭐 맞는 얘기죠. 행태주의는요, 그러니까
그 안에 관찰 대상자인 공무원들은 주관적일 수도 있어. 그런데 연구자는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자가 자기의 결론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결론에 맞춰서 행위들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1등으로 안 나오면은 야, 여론조사 조작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자기의 가치 개입이 너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거를 학자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그게 올바른 연구가 되겠느냐. 이런 게 바로 이제 이 행태주의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워낙 그 전에는 사회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떤 거였어요? 사회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주관의 학문이었어요. 이건 이래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해석적 연구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가지고 와서 실증적 연구를 사회과학에도 대입해 보려고 시도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세기. 그 20세기에 그 사회과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실증적 연구의 대표적인 이론의 흐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행태론입니다. 행태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치 중립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자꾸 학자들이 자기의 가치를 개입시켜서 이게 옳다 그르다 자꾸 뭔가 선을 그어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거를 전달해 줘라. 남들보다 전문성을 가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분석을 똑바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자꾸 이제 자기의 생각을 담아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이제 행태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거죠. 체제 이론은 체제의 부분적인 특성이나 구체적인 행태 측면에 관심을 갖는 미시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체제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체제는 하나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게 미시적이에요? 그렇지 않죠. 투입, 그 다음에 전환, 산출, 그 다음에 완료. 이 과정이 돌고 거기다가 또 뭐의 영향까지도 같이 봅니까? 뭐의 영향도 같이 보죠? 환경의 영향까지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미시적이에요? 거시적이지. 그죠? 그래서 그가 샤칸스키 같은 학자가 제시했던 그림, 요거를 또 이제 본 적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이론의 거두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이스턴 같은 학자가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 이스턴. 후기 행태주의 얘기했었던 그 이스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시스템 이론, 체제 이론이다라고 하면 체제 이론의 그림은 어떻게 됐었냐면 투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전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산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산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다시 환류 과정이 있습니다. 환류의 과정이 있고 여기에 다시 투입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다가 요걸 이제 하나의 큰 틀로 놓고 보면은 그림을 어떻게 그렸었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가 있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좀 거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 이론은 되게 보수적인 이론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환경이 들어갈 때에도 여기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게이트 키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게이트 키핑을 한다. 왜 게이트 키핑을 하냐면은 체제를 흔들 정도의 환경적인 요소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를 했었는데 이 안에서 보면 이제 마이너스 부의 엔트로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의 엔트로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의 엔트로피.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요거는 이제 엔트로피거든요. 여기는 기존의 틀을 깨트리기 위한 엔트로피가 작동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부의 엔트로피. 그래서 지네가 흡수할 수 있는 정도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게이트 키퍼를 한다.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서 끊어내고 일부만 받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체제 유지에 녹여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환경의 영향을 완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또 진일보한 측면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환경의 영향으로 기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진 않아요. 절대.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태적 균형 이론이다.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큰 변화를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그거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틀린 얘기다. 3번이 답이다. 자, 그리고 신행정론은 규범성, 문제지향성, 처방성을 강조해서 규범성 맞나요? 그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딱 답이 있어. 응? 신행정론은 옳고 그름에 대한 답이 있죠? 뭐가 옳은 거예요?
약자의 편에 서는 거, 형평성을 구현하는 거.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올바른 가치예요. 지향성이 딱 있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해결, 처방 이런 것들, 현실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과학적 방법의 적용을 강조한다. 요거 방금 설명 다 됐고,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요거는 이제 환경의 영향을 중시한다. 이것도 다 설명이 됐네요. 예, 거의 유사한 문제가 또 하나가 나와버렸네. 사회학적 제도주의, 이제 제도주의로 넘어갑니다. 예? 제도주의에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개념을 가장 좁게 해석하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일상 속에서 개인들이 모여져 있는 아주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들만의 규율, 규범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바로 제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개념이 가장 폭이 넓다고 봐야 됩니다. 폭이 넓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역사적 제도주의는 우리 정치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제도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경제 시스템적인 걸 가지고 제도라고 하는데, 사역적 신제도주의에서는요, 그 폭을 훨씬 넘어가죠. 그러니까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비공식적인 어떤 관행도 하나의 제도야. 여기까지는 해, 거기도. 그러긴 하지만은 개인들끼리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규율을 만든 것도 제도다. 이렇게까지 보진 않잖아요. 근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거기까지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3번이 답이 됐고요. 논변적 접근 방법은 결정에 대한 주장을 정당할 수 있도록 논거를 전개할 수 있는 모형을 제공한다. 이것도 뭐 표현이 익숙한 표현은 아닌데, 논변이라는 말은 알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변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주장을 했어, 일단. 그러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막 끌어오는 거예요. 왜 내 주장이 옳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논변적 접근을 하게 되면은 주관성이 배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죠? 제 논리 근거를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가 명이 있으면 암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주장 대 주장이 부딪히는 개념이 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이건 팩트니까 건드리지 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됐죠? 됐죠? 그래서 이 논변적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쫓아가요. 여러분, 검찰이 수사권 갖고 있는 걸 경찰한테 넘겨주는 법안이 지금 올라가서 치열하게 지금 싸우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어때요? 논변을 하죠. 다 각자. 이게 왜 필요한지. 그렇잖아요. 그러지만은 둘 다 공통점이 있어.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이게 국민한테 뭐가 더 도움이 되느냐를 그 근거로 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검찰이 수사하는 게 나쁘다고 보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국민의 기본권을 자꾸 침해한다. 검찰이 불공정하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뭐 자기네가 엄밀하게 또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공정하고, 그리고 그 힘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서도 오히려 그렇게 되면 갑자기 경찰한테 힘이 주어졌을 때 경찰로 횡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경찰도. 그리고 또 지금 우리의 수사 전문성은 그래도 오랫동안 이게 유지되다 보니까 검사들한테 있는데, 그거를 굳이 뺏어버리면은 경찰한테 과부하도 걸릴 뿐만 아니라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민원 제기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응대도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러저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 피해를 국민들이 보게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그 근거는 뿌리를 어디다 두려고 하냐면,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거냐. 거기다 뿌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변을 할 때에는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이쪽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설득력이 생기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안을 쌓는 그 방식은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잖아요. 각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고 그 안에서 서로 대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논변이에요. 그런 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의 대안이 꼭 100% 옳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단지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문제점을 어떤 게 더 많이 개선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거지. 논변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 연구는 그런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팩트 체크, 여기에다가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요거를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라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14번 갑니다.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닌 게 어디냐 그랬습니다.
감사원의 사무총장, 중앙인사관장기관입니까? 감사원에 있는 공무원들은 무슨 공무원이라 그러죠, 우리가? 무슨 공무원이라 그래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행정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인사관장기관은 어디가 돼야 돼요? 인사혁신처장이 돼야지. 감사원에서 독자적으로 인사행정을 따로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닙니다.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알겠죠? 감사원 사무총장은 어떤 자리예요? 감사원에 가보면은 감사원장이 있고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합쳐서 몇 명이죠? 7명입니다. 그죠? 합쳐 7명이고 임기는 4년이고 중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중임이 가능하다. 중임이 가능하다는 얘기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다. 뭐 더 해먹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습관이야 이게. 자꾸 해먹는다 그래. 근데 아무튼 임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이거 이제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탈 내가 감사위원이 됐다 그러면 8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중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꼭 연속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뭐 떼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아무튼 규정은 이렇고요. 그거 말고 이제 감사원 조직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건 누구냐? 그럼 그 위원회 같은 거잖아요. 감사원장과 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 감사원 조직을 총괄하는 것은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그러면은 뭐예요? 일반직 공무원인가요? 정무직입니다. 그죠?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고, 사무처에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사무차장. 차장인데 여기는 일반직 공무원. 근데 이제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감사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또 제외됩니다. 막 이 예외가 너무 많아. 여기에. 그게 좀 복잡합니다. 감사원이. 복잡합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또 뭘 봐야 되나? 감사원은 예산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독립기관으로, 독립중앙관서로 인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중앙관서인 건 맞는데, 그런데 여기가 독립기관은 아닙니다. 예산상의 독립기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뭔 있냐면 독립기관처럼 예산을 삭감하고자 할 때는 그 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 그런 거는 또 원래 저 각 부의 장관들이 뭐 예산을 냈는데 이걸 가지고 기재부에서 자를 때 의견을 듣느냐? 안 듣습니다.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은 또 의견을 들어야 되긴 해요. 그러지만 또 그렇다고 독립기관은 아닙니다.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감사원에 많이 나오죠. 복습 좀 됩니까? 네, 그래서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게 다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정리하시고, 법원에는 행정처가 있죠. 법원 행정처장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인데 법원 행정처장은 독립인사관장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법원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원 공무원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도 여기 공무원들이 따로 있죠. 그리고 여기 사무처장이 있고, 국회에도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 인사관장 기관이면서 또 개별 전부 다 재무행정으로 가보면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따로따로 또 그렇게 취급이 됩니다. 감사원은 아니다. 1번이 답이 됐습니다.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정보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은 행정기관 등은 전자정보 구현을 위해서 이제 중복투자 방지 그리고 상호 운용성 증진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정보법까지는 제가 나눠드리지도 않았고, 이거는 뭐 자주 또 우리가 출제된 문제를 만나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 회차 문제가 여기에 지금 출제된 문제들이 아주 낯선 그 주제들을 많이 섞어놨어요. 많이 섞어놔서 난이도를 좀 올린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전자정보가 뭔지는 아니까 이 법의 내용이 익숙하진 않더라도 쭉 읽어나가면서 답을 구할 수는 있을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일단은 전자정보를 구현한다는 건 능률성을 또 도모하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들을 방지하고 또 상호 운용성 증진을 한다. 이게요, 전자정보를 구현해서 기존에 서류 처리했던 것들을 좀 절감하면서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전자정보를 또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복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자정보 구축할 때. 통합적으로 구축을 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각 부처별로 지들 나름의 전자정보를 구현하려고 하면은, 그죠? 중복되고 또 서로 또 이게 네트워크도 어렵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하라. 그런 얘기를 이제 1번에다 써놓고 있는 거고, 2번. 행정기관 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보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근데 최근에 봤었던 것에서는 그건 있죠. 우리가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 그걸 나눠드렸죠. 그거는 국가정보화예요. 국가정보화. 국가정보화 사업. 알겠죠? 국가정보화 사업인데, 국가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5년마다 한 번씩, 그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돼 있다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그걸 3년으로 줄였습니다. 워낙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3년으로 줄인 그것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전자정보법에 대해서 묻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행정부 내에서의 전자정보 구현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별개로 좀 보셔야 되고,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전자정보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관리해 줘야 되고요. 행정기관 등의 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데이터 활용을 신청한 경우 행안부 장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4번은 답이 되겠죠. 이게 틀린 얘기겠죠. 비공개 정보다 그러면 공개하면 안 되는 거지. 어디까지를 비공개 정보를 해야 되냐, 이거는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네, 어디까지 비공개. 요즘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그거죠. 청와대에서 특활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 공개해줘라라고 하는 납세자 연맹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법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또 그거에 대해서는 논쟁을 좀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법원에서 받아들여 준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주권자로서 납세자이기도 하잖아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데 국가 운영에는 국가 기밀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그 선을 좀 무디게 해가지고 저기 그죠? 예, 기밀을 많이 하고 싶을 거고. 그런데 또 이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무너뜨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선이 적절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싸우는 건데,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국가 기밀의 범주를 좀 줄여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하고, 어쨌거나 대통령 기록물로 포함이 되면은 그거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비공개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처럼, 전자정보를 구현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다 갖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국익을 위해서는 또 일부 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하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서 4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정책 결정의 장에 대한 이론과 주장하는 내용을 짝진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이제 정책 참여 주체를 공부한 바가 있죠. 그거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정책 참여 주체들. 응? 그래서 이게 지금 16번이죠. 16번인데, 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크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정책 주체와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인 정책 주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식적 정책 주체는요, 이건 이제 정부 조직이라고 보면 돼. 큰 의미의 정부 조직. 응?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 그렇게 되고, 비공식적이다라고 하면 이건 시민사회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공권력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정책 참여 주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거죠.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고 헌재, 그 다음에 이제 중선관위. 그러니까 정부를 좁게 보면 행정부만을 정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정부를 넓게 보면 이걸 다 포괄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또 있죠. 여기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는 공식적으로 정책 참여 주체가 되고 공권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비공식적인 참여 주체들은 공식적 참여 주체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여론을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정책 대안에 대해서 지지를 하기도 하고요. 그죠?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공식적 참여자다 이렇게 했을 때는 NGO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집단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당 같은 걸 볼 수도 있는 거였죠. 여기다가 이제 뭐 언론 같은 집단, 그리고 이제 전문가 그룹, 이런 데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공식적 참여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을 이렇게 좀 돌려서 하고 있긴 한데, 정책 결정의 장에 대한 이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원주의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여기에 비공식적 참여자들도 다 배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정부는 조정자 역할에 머물거나 게임의 법칙을 진행하는 심판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주장을 하고, 누구나 다 자기 주장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부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원주의 속에서는 각자의 의견들이 있을 때 그걸 다 수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조합주의 그랬습니다. 정부는 이익 집단 간 이익의 중재에 머물지 않고 국가 이익이나 사회의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조합주의는 좀 다원주의랑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건 이런 건데요. 조합주의는요, 이해 당사자들을 그냥 누구나 다 파편화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아무나 다 끼어들어라 이렇게 하는 다원주의랑은 좀 달라요. 조합주의는요, 뭔가 질서 정연해야 돼. 그러니까 이익 집단도 자기네 덩어리 안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표성을 갖는 자를 선출해서 이 사람이 조합주의의 토론회장으로 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합주의의 대표적인 모델로 우리 이제 경사노위가 있잖아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게 옛날로 치면은 노사정위원회. 근데 문재인 정부 와서 바꿨어요. 좀 더 확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조 감액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객관적으로 들여다놓고 보면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조 때문에 망했으면 독일이 제일 먼저 망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노조 결성률 자체가 우리나라 떨어져. 굉장히 10% 안짝 이래요. 전체 노동자에. 노조 결성률이 매우 떨어지고, 그리고 외국보다 또 특징이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좀 정비가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조 대상자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청년단체 이런 데들도 있는데,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노사정위원회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경사노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영업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좀 폭을 넓혀보자. 청년 대표들도 참여하게 하고, 청년 유니언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들을 다 모아보자. 노동자성을 갖는 집단들을 좀 여러 개로 확장해서 모아보자. 이렇게 출범한 거예요. 아무튼 여기 보면 각 자기가 해당될 수 있는 그 조직 있죠. 조직에 가담하고 여기서 그 안에서 여론을 모으고, 그러면 거기에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뭐냐? 그냥 단지 회의를 주관하는 역할이냐? 아닙니다. 정부도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정부도. 알겠죠? 이런 거를 이제 형성하는 것이 조합주의예요. 조합주의. 조합주의 모델은 어떻게 봤었냐면, 우리가 이제 이 조합주의가 최초로 등장한 건 사실은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히틀러 정권에서 조합주의를 통해 가지고 2차 세계대전 같은 걸 정당화하려고 하고, 막 국가에서 자원을 동원하는 데 써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합주의를 만들어냈었다. 그런데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조합주의 모델을 좀 이제 사회조합주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건 국가조합주의인데요. 그걸 극복하고 사회조합주의로 가서 이제 본연의 조합주의, 지금 우리가 이제 떠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이 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고 있는데요. 신조합주의 이론도 있긴 있어요. 이제 거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자주는 안 나오지만 가끔 나오거든요. 신조합주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조합에 다국적 기업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 기업 대표, 노동자 대표, 정부 대표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도 있으니까 끼워 넣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그거 알아요? 구글 방지법 이런 걸 전 세계 최초로 법제화해가지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을 잘 모르는데, 포트나이트? 뭐 그런 게임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게임의 창업자가 미국에서 구글하고 엄청 싸우는데,
구글 플레이스토어 거기에 들어가냐 마냐 이걸 갖고 맨날 싸우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글 방지법을 통과시키니까 나는 오늘부로 한국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안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다가 앱을 올려놓고 결제를 하게 하면 그중에 30% 이상을 떼간다는 거예요. 이거 갑질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요금 과금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 이게 골자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구글이 이걸 피해가는 방법을 또 찾아요. 우회하는 방법을. 그래서 최근에 또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이것도 하나, 요 구글 방지법을 구글이 위반하는 거냐 아니냐를 또 이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구글이든 애플이든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갖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매우 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도 골칫거리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조차 자기네 기업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정부의 역할이 거기서 축소될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 보면은 조세 피처 같은 데다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세금도 막 탕감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글 방지법 만들 때 미국이 반대했으면, 미국 정부가 반대하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웠겠지. 근데 미국도 조용히 있어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될 정도로 그렇고, 또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G8, G7 요즘에 보면, 그죠? 이런 거 모였을 때도 그 정상들이 조세 피처에 못 가게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자국 내에서 다 과세하는 걸로 하자, 이런 거 다 합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무튼 다국적 기업 문제 골치 아프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데 다국적 기업은 요거를 요리조리 규모에 빠져나가면서 자기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애를 쓰고 있고, 뭐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조합주의라는 것도, 야, 아무리 국내 참여 주체들이 조합주의를 형성해서 어떤 의사결정 한다 손 치더라도 이런 영향력을 갖는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걸 헤집어 놓으면,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자기 기업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기업들은 조합주의에서 합의한 게 있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다국적 기업은 그걸 안 지켜. 그러면 다국적 기업만 이득 아니냐. 그래서 신조합주의는 다국적 기업도 여기에 주체로 포함시켜야 된다. 복습됐죠? 자,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엘리트주의. 엘리트들은 사회의 다원화된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치 엘리트, 행정 엘리트, 사법 엘리트,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우리랑 좀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꽤 있고, 아까 사법개혁 관련해서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 다 다를 거니까 제가 거기 주장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생각이나 이런 거는 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사례만 갖고 놓고 보면, 근데 이런 느낌은 있어. 분명히 검사, 변호사, 판사가 약간 한편 같아. 그런 느낌은 있어요. 지금 이게 나오는 얘기들 보면 검사들의 수사권을 뺏는 건데 판사들도 반대해. 그리고 변호사도 반대합니다. 변호사협회도.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런 것도 있대요. 정서적으로. 그럼 변호사가 이제 검사한테 검사랑 이렇게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하고 대응해야 돼? 자존심 상하게? 이런 것도 있대요. 자기네 사법고시 했다 이거지. 이때 그런 문화가 실제.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래 그 사법고시 기수 이런 거 따져가지고 동기니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 하는데 그거에서의 어떤 나름의 짬짬이 같은 것도 좀 있고, 정서적으로 또 일체감도 있고, 그런 게 있다네요. 예, 저는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 기득권이고, 그거 엘리트 집단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꼭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일한다, 이런 신념이 또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엘리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집단이 그쪽이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엘리트론자들이 연구하는 연구 대상이죠. 엘리트주의자들은 엘리트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네들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보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고요. 철회삼각. 쉽네, 이것도. 그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게 아니죠. 철회삼각이다 그랬을 때는 뭐였냐면은 이익집단, 특정 이익집단과 국회의원, 의원들, 혹은 상임위 위원이라고 나와도 똑같은 거예요. 상임위 위원을 당연히 의원들이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관료들인데, 그죠? 요거를 갖다 사법부를 끌어들여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 이것도 답이 좀 쉬웠습니다. 그죠? 답이 쉬웠고요. 나온 김에 뭐 조합주의 등 이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조합주의는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오고요. 다원주의, 엘리트주의는 시험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자, 17번으로 갑니다. 기획, 사업 구조와 예산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 제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시간적으로 장기적 사업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죠? 거기 보니까 PPB가 다 나왔네. 영어로 PPBS 시스템. 그것만 하나 넣으면 되니까. 시스템은 영어로 안 써줘서 그렇지. 그 순서대로 PPBS 이거 보여주고 있죠. 계획예산제도입니다. 계획예산제도. 우리나라가 이 제도에 가까운 걸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가까운 걸 하고 있고 이 제도 개편은 노무현 정부 때 아주 근본적으로 뒤집어 놨어요. 그때 이제 국가재정법이라는 것도 새롭게 만들고 하면서 완전히 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거는 그 이후에도 정권 교체가 2번 있었지 않나요? 2번 있었지만은 정권 교체가 있어도 바뀌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능률성에 초점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보수가 집권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뒤집을 필요는 못 느낄 것 같고요. 뭐 필요한 방향으로 잘 그 전보다는 잘 간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이제 지금 보면은 하향적 예산제도보다는 상향 예산제도가 좀 보편적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반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예산제도의 틀 잘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직권성이 있다는 문제가 좀 있죠. 그죠? 왜냐면 위에서 정하고 그거를 밑에다가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빗대 보면은 이제 총액 배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하향적 예산제도의 핵심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18번 단체 위임 사무와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관이임 사무가 가장 커요. 기관이임 사무의 그때 기관은 어떤 거죠? 자, 이제 지자체의 사무인데 여기서 이제 자치 사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 사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위임 사무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단체 위임 사무와 기관 위임 사무가 있다. 근데 이거 1번 문제인가? 2번 문제 풀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 국고보조금을 누가 준다 그랬어요? 중앙행정기관들이 내려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요 위임 사무 이쪽으로 이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상당히 많은 비중은 여기에 이제 쏠려 있습니다. 기관 위임 사무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을 그냥 실현해 줘 이러면 그 기관 위임 사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누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지자체장을 말합니다. 여기 기관은 그냥 지자체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지방자치 안 할 때도. 지방자치 안 할 때도. 그죠? 지방자치 안 할 때도. 지방자치 안 할 때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이 시장, 군수 다 임명직 아닙니까? 다 임명직이에요. 그래서 임명받고 온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가 내리면 그거를 집행하는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게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비중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단체 위임 사무다 그랬을 때는 요 단체가 이게 뭐냐면 지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지자체에다 위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죠? 지자체에다 위임한다는 건데 지자체한테 위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지자체 위임한다는 얘기는 나름의 니네의 독자 영역도 인정해 줄게 하는 거예요. 위임을 해주되 너네 판단의 여지도 좀 줄게.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근데 여긴 판단의 여지가 없어. 지자체장한테 줄 때는. 근데 지자체에다 주면은 지방의회도 관여하게 되고 이러면서 판단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치사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이렇게 가는데 볼까요? 단체 위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맞는 거죠. 단체 위임 사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다. 요런 거를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관 위임 사무는 법령 등에 의해서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 위임 사무의 경비는 지자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을 합니다. 위임기관이 내려보내주는 돈을 우리가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또 써요.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부담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내려보내고 또 이제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여지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예산도 일부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기간이임 사무는요, 오로지 중앙정부의 일을 대신 집행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다 이것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체 위임 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간이임 사무가 불가능하죠. 3번이 답이네. 설명 다 됐죠? 네, 그렇게 봐두시고요. 단체 위임 사무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보건 업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모기 얘기하고 그랬었죠? 그 이해하기 딱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찾아낸 건데, 파주 같은데, 뭐 이런 적경 지역 같은 데는 말라리아 예방해야 돼요, 거기는. 그리고 저 남쪽 뭐 제주도 이런 데 가면은 댕기열 모기 같은 게 나타난대요. 그건 이제 아열대 기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올라나가 되다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던 모기들인데 이게 나타난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요, 두 손 놓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국민의 이제 이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다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서로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단체 임사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런 것이고, 기관 임사무는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자체에서. 그냥 있잖아요. 국민투표 해라. 국민투표는 뭐예요? 이거 주민투표 아닙니다, 지금. 국민투표라 그랬어요. 국민투표면은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없잖아. 우리 국민투표 마지막이 87년도에 헌법 개정할 때 했던 국민투표가 마지막이에요. 선거 빼고는. 그잖아요. 국민투표 그 이후에 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헌법 개정을 한다면은 국민투표가 있겠지만은 헌법 개정은 글쎄 모르겠네. 아직은 뭐, 그죠? 당선된 분은 헌법 개정하겠다 이런 거 공약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그러면은 뭐 앞으로 언제 있을지 언제 한번 있겠지 뭐. 죽기 전에 언젠가 한번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무튼 국민투표가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국민투표는 국가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과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 안에서도 자기의 요 바운다리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이 가서 투표권 행사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네가 판단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집행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판단하겠지만은 투표소를 어디다 설치할까 이런 거는 하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할까 말까, 뭐 이게 이 방향이 맞냐 틀리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간임사무로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선거 사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방직 공무원 되면은 선거 개표할 때 맨날 끌려다닐 거야, 이제. 끌려다닐 텐데, 그죠? 그리고 수당 뭐 얼마 준다 그러더라? 이번에 저 전공로에서 그래서 수당 올려달라고 밤새서 이렇게 고생하고 일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데려다 쓴다.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데 끌려가더라도 그거는 국가 사무를 대신해 주는 거, 지금 그런 것이지, 이거를 뭐 독자적으로 이걸 한 해 만에 결정하고 그럴 사안은 아닌 겁니다. 이런 건 기관임 사무가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봐두시고 19번으로 갑니다. 리더십 이론인데요. 피들러의 상황 요소로 뭐가 있죠? 피들러는 상황 적응 이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황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과업의 성질이 뭐냐? 이거 하나가 있었고요. 그죠? 과업의 성질이 뭐냐? 그리고 또 부하와 그 다음에 자기 그 리더, 상관과의 관계. 이거를 봤죠. 그죠? 그리고 직위에 대해서 얼마나 잘 복종하냐. 직위의 권위를 인정하냐 안 하냐. 요 세 가지를 놓고 봤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상황 요소로 리더의 자질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리더의 자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포함이 안 됩니다. 그죠? 리더의 자질이 어떠냐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다. 자질론은 따로 있죠? 자질론 따로 있고, 자질론의 버전 2는 어디서 또 나왔냐면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죠? 그랬지만은 여기서는요, 그거보다는 관계지향이냐, 과업지향이냐, 거기다가 상황은 어떠냐, 여기까지를 세 가지를 결합하는 게 상황 이론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과업 구조하고 요건 맞는데 부하의 특성도 좀 애매합니다. 부하의 특성도 요게 이제 뭐 애매해요. 약간 표현이 좀 둥구스름하지 그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위에 대해서 잘 복종하는가, 그리고 상관하고 관계가 어떻게 맺는가, 이렇게는 봐야 되는 건 맞는데, 부하에 대해서도. 근데 부하의 특성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면은 말이에요. 허쉬하고 블렌차드, 그죠? 부하의 성숙도 이런 거가 더 먼저 떠오르지. 피들러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 때문에 1번을 답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블레이크하고 머튼은요, 자질론, 행태론, 상황론 중에서 어느 쪽이죠?
행태론이에요. 행태론. 행태론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과업지향이 더 맞냐, 관계지향이 더 맞냐. 이걸 이제 보는 건데 5가지 유형을 나눠서 씁니다. 그죠? 5가지. 그래서 여기 리더십 격자 모형인데요. 격자 모형인데 이걸 따르게 우리가 이제 관리망 모형이라고도 해요. 관리망 모형. 그래가지고 리더 행태를 사람과 과업의 두 차원으로 나눠서 봤다. 그래서 이 과업에만 너무 집중하면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 없고 과업에만 집중하면 말 그대로 과업형이에요. 과업형. 그리고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친목형이다.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친목형. 그랬었고 그 다음에 둘이 섞여 있으면 절충형. 둘 다 무관심하면 무기력형. 리더십이 없는 거죠. 아예. 어느 방향으로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두 개가 다 잘 살아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단합형. 단합형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뭐였냐면요. 관리망 이론을 전개하면서 관리망 훈련이라는 것도 제시합니다. 관리망 훈련. 관리망 훈련을 통해 가지고 리더가 어떻게 돼야 되냐? 과업지향도 잘하고 관계지향도 잘해야지. 단합형으로 가야지.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단합형 리더십을 추구해야 한다가 결론이에요. 단합형 리더십을 추구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허쉬와 블렌차드는 리더십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상황 요소로 부하의 성숙도 얘기했었죠. 그 성숙도가 가장 낮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일부러 제가 지금 판사 안 하는 건데 머리로 그려보세요. 반복되는 거니까. 머리로 떠올려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머리에 그려보는 거. 그러면서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머리에 그려본 거를 종이에 그려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제대로 된 공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판서해 주는 것만 자꾸 보면 수동적이 돼. 그러다가 자기가 떠올려야 될 때 못 떠올리는 경향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올려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번 지금은 머리에 떠올려보자고요. 그래서 부하의 성숙도를 뭐로 나누면 부하의 관심도하고 그 다음에 부하의 능력을 가지고 나눴어. 가장 성숙도가 떨어지는 건 둘 다 없는 거야. 둘 다 없는 건데 그럴 때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시시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야, 너 일로 와. 너 이거 해.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해. 이렇게 해야 돼. 지시형 리더십.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성숙한 게 뭐냐면 능력은 아직 없는데 관심은 있어. 잘해보자. 으쌰 이런 건 있어. 그러면 그런 부하들한테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줘라? 그때는 설득형 리더십이었어요. 설득형 리더십. 왜냐면 아직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하면 안 돼. 아직은.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의욕이 넘치다 보면요. 자꾸 제한한다? 의욕이 넘치니까. 근데 아직은 봤을 때 능력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그거 말고 이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득해 주는 거. 그게 필요하다 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 성숙도는요. 능력은 갖췄는데 의욕이 없어. 의지가 없어. 우리 조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자꾸 참여를 끌어내야 돼. 왜 그래? 일로 와봐.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일로 와서 이거 좀 같이 고민해보자. 같이 고민해보고, 뭐 아이디어 없어? 아이디어 물어봐도 됩니다.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아이디어 물어보고 그러면 감춰놨던 거를 이제 슬슬 꺼내. 그죠? 자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이 좀 빠져있는 상태? 이런 거죠. 열정이 좀 식고 이런 상태니까 그걸 자꾸 끄집어내주고 그러다 보면 사람은요. 그런 거에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 거에서 에너지가 생겨요. 내가 뭔가 기획을 한다? 내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관철됐다? 이것이 어떤 성과로 이어졌다? 그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그죠? 예전에 제가 그 유키즈 그 프로그램 보다가 어떤 분이 그분은 도로공사 있는 분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그 아이디어를 낸 분이래. 왜 차 타고 가다 보면은요. 차선 밑에다 바닥에다가 색깔을 표시한 거 있잖아요. 분홍색 이런 거, 녹색 이런 거 표시한 거 자기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받은 포상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 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바로 우리 휴리스틱 관련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이버네틱스. 휴리스틱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쪽은 빨간색 그럼 빨간색 따라가야지 생각 안 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 개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도 줄여주고
그죠? 왜냐면은 꼭 잘못 가다가 하고 막 갑자기 틀다가 사고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방지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개념을 알고 한 건지 그분이 뭐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이론은 모르고 그냥 한 건지 그거는 뭐 알 바가 없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그분이 포상받은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별로. 그런데 자부심이 아주 뿜뿜해. 그러니까 내가 낸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는 걸 보면은요, 얼마나 신나겠어. 야, 저거 내가 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별 관심 없을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 그게 이제 사기를 복돋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참여형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단계는 둘 다 있는 거죠. 그럼 맡겨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서지 말고 맡겨놓으면 리더가 그냥 뒤로 빠져주면 알아서 할 것이다. 그 위임형. 자, 요거 이제 머릿속에 잘 그려봤죠? 그렇게 하시고, 아이오와 주립대학 나왔으면은 이건 또 행태론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맨 처음에는 뭐 저거밖에 없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우리 자질론밖에 없어갖고 뭐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좀 가빠 있어 보이는 사람, 뭔가 남을 막 확 휘어잡고 이끌어가는 뭐 분위기가 있는 사람, 이런 걸로만 이렇게 하다가 행태론으로 넘어왔는데 행태론에서 첫 번째 연구가 아이오와 대학이에요. 아이오와 대학 연구는 그래서 좀 단순합니다. 단순해가지고 그냥 관찰해보자.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조직이 다 다른데 어떻게 리더십이 다 그렇게 똑같아?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관찰해보자. 그래서 내린 결론이 3가지 유형이 있다, 리더십에는. 그거예요. 관찰해보니까 이게 민주형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권위형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방임형 리더십이 있더라. 그건 리더십이라고 말하기도 좀 껄끄럽지. 방임형. 3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3가지가 있더라. 됐나요? 3가지가 있더라.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연구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게 과업지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업지향이냐, 관계지향이냐. 이렇게 좀 이제 2차원 모델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여기다가 상황에 따라 다른 거 아닐까? 리더십이 그래도? 이러면서 상황론이 등장했죠. 그죠?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리더 형태를 민주형, 권위형, 방임형 3가지로 나왔다. 이게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르인, 화이트, 리피트 이런 학자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학자들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답을 1번으로 찾아봤고 20번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장사무, 교육부 장관, 인적자원 개발. 참 이게 참,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면은 항상 어때요? 정부조직법을 한번 뒤집고 들어가거든요. 뒤집고 들어가는데 자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뒤집으면은 여가부를 폐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대표 공약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걸었는데. 근데 지금 의석의 구조를 보니까 어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괜히 이거 분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논쟁이 커지고 여성계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잠재이익집단론 공부해봤지만, 그죠? 여가부를 폐지한다 그럴 때 큰 목소리가 안 나왔던 것 같지만 막상 진짜 폐지한다 그러면요, 광화문 또 꽉 찹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굉장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존의 정부 조직으로 출범시키고 나중에 가서 추후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뒤 총선을 한번 또 노려보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던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2년 뒤 총선 지더라도 표 얻는 데는 재미를 봤잖아,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는 진짜로 폐지할지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상황에 맡겨보고, 일단은 뭐 그 의지가 있다는 것만 피력하면 자기들 찍어준 유권자들의 마음은 달래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 진짜 신념인지는 잘 모르겠어. 정치적으로 그게 표가 되는 것 같아서 득실을 계산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들이 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약간 한 발 빼면서 이 전략을 이렇게 짠 것 같아요. 이상한 일이거든요. 정부조직법을 안 바꾸고 출범하는 경우 처음 봤고, 정부조직법 바꾸겠다 그랬을 때 웬만하면 또 이게 여소야대여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거든요. 지들이 그렇게 운영하겠다는데 뭐. 근데 이번에는 여가부가 걸려있으니까 이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요건 여담이고요. 어쨌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거 공부할 필요는 없어졌어. 우리가 이제 지방직 볼 때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이 출범 시기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럼 바뀐 거대로 공부해야 되나? 이런 게 약간 있을 수 있었는데, 근데 깔끔해졌습니다.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거대로 하시면 되는데, 교육부 장관은 인적자원 개발 정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제 교육을 시키고 궁극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요,
비판 좀 받았었는데 교육인적 자원부인가? 뭐 그런 식으로 교육인적 자원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아예 내걸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계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좀 진보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뭐야? 민주화운동 했다는 세력이 말이야. 사람을 말이야. 교육을 말이야.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거라고 이런 천박한 인식을 하다니. 이러면서 막 비판도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름은 뗐거든요. 나중에 뗐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이 목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목표 가지고 있죠. 국가적으로는 필요한 기능이니까요. 국가 전체적으로는. 개인으로 놓고 보면 개인을 인적 자원으로 취급한다는 건 굉장히 불쾌한 일일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인적 자원을 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필요한 인력들을 양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은 있는 거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창업, 벤처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건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겨서 그래요. 그 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다 했던 일이죠. 예, 그렇고 그 밑에 외청으로 이제 중소기업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산자부 일이다. 이게 다 당연히 맞는 거였습니다. 기업들 관련된 업무들은. 그런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요거 이제 창업 벤처기업의 지원은 그쪽으로 이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가 싫어하지. 중기부 생긴 거를 제일 싫어했던 게 산자부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로비가 새 정부 출범할 때 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은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업무가 희한하게 쪼개져가지고 비능률적이니까 합칩시다. 어차피 보수 정권은 저 작은 정부 지향하는데 부처 좀 줄이면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전 농후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 로비가 있고 그리고 떨어져 나간 중기부 입장에서는 안 된다. 우리 독자성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절대 안 된다 이랬을 거고. 그게 분명히 그렇게 이제 엇갈렸을 텐데요. 실제로 이거 떼어나가면서 되게 희한한 그 고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기준이 대기업이고 어떤 기준이 중소기업이냐. 이거 그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기업은 누가 관장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좀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쉬워하지.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아, 요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입국 관리를 뭐로 속일 수 있냐면 외교부가 한다 이런 식으로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 그냥 이대로 봤을 때는 속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속지만 이걸 외교부라고 써놓으면 헷갈립니다, 그때부터는. 외교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거든요. 법무부가 합니다, 법무부가. 그리고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편한, 우편대체. 요거 저 우체국 우정사업본부가 과기부 소속이잖아요. 그게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 그 우체국하고 관련 있지 않아요? 통신이잖아요, 이게. 우편사업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 금융을 좀 확장해 놓은 것 뿐이지. 뭐 나머지는 몰라도 되긴 하는데 우편안이 뭐예요? 이런 거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우편안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편을 통해서 현재 형식으로 나한테 뭐가 왔는데 열어봤더니 그걸 우체국 가면 돈으로 바꿔주는 증서야. 그게 우편안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요즘 온라인은 다 되고 그러지만 옛날에 안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점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 지점을 찾아가기 어려운 좀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금융거래하기가 어려워. 그럴 때 이제 송금해 줄 때 우편환 이런 걸로 이제 너 생일이야? 축하해. 그러면서 이제 우편환 같은 걸 보내주거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우편대체라고 나왔잖아요. 우편대체는 뭐냐면은 통장을 개설하는 거예요. 우체국에다가. 통장을 개설하는데 다른 금융기관 가기 어려울 때 우편대체 통장을 개설해서 이걸 가지고 금융 업무를 보는 거예요. 계좌이체도 하고 여기다 돈 넣어놓고 계좌이체도 하고 지금은 당연히 이제 우체국 안에서도 우체국 금융도 같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우체국 금융이 없는 우체국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체국의 우편 업무 안에 우편 대체업이라는 걸 둬서 이게 전국망이 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금도 내고 사대보험료도 내고 송금도 해주고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쓸 이유가 없지. 그냥 없어. 인터넷만 되면은 다 되는 거고 우리나라 인터넷 안 되는 데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개념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개념이에요. 그냥 이건 참고로 그냥 말씀드린 거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이제 바로 문제 나눠드릴 테니까 풀어보고 바로 이제 해설 들어갈게요.